자, 행정과 정치 했었죠, 지금. 거기 10페이지 볼까요? 10페이지 행정과 정치. 지금 행정과 정치하고 있는데, 행정과 정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치행정 이론론하고, 이원론하고 이론론의 배경이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고, 그 다음 특징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10페이지 위에 있는 거 역사적 흐름에서 제가 이야기한 거 정치행정 이원론, 이론론, 새 이원론, 새 이론론까지 했어요, 지금. 새 이원론, 새 이론론 아직 안 했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조금 헷갈릴 것 같으니까 지금 거기까지는 안 하고, 일단 항상 배경은, 모든 것의 배경, 행정학은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배경하면 미국입니다. 미국. 그러다가 책임운영기관 같은 경우는 영국이 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어디다? 미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경 나오면 대부분 미국이고 영국은 몇 군데 있다. 자, 거기 10페이지 그래서 최근에 정치와 행정의 관계, 이건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지문을 한번 볼까요? 1번, 행정은 정치 과정과는 분리된 정부 활동으로 공공 서비스 생산 및 공급, 분배에 관련된 모든 활동이다. 여기서 틀린 부분이 있어. 어떤 부분이 틀렸어요? 분리된. 우리가 정치 과정과는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겠죠.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러면 정치행정 이원론에서는 맞는 답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런데 그건 앞부분에 뭐가 없어요. 이론론이다, 이원론이다는 게 없죠. 그러면 일반론으로 답을 해야 돼. 이런 것은 일반론. 자, 일반론적으로 쌤, 이 정치하고 행정에 관계가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일반론적으로는. 그렇죠? 정치, 행정, 이원론도 완전히 관계 없다는 식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하죠. 일반론적인 것은.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X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X가 안 돼 있으면 X라고 해주시기 바라고. 자, 2번. 전통적으로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정치는 가치 개입적이며 행정은 전통적으로는 맞죠. 일반적으로 말할 때 행정은 정치는 가치 개입적이고 행정은 가치 중립적이다. 이 말은 고를 때 잘 골라야 돼. 왜냐하면 이 말 때문에 전통적으로라는 말은 어떤 걸 이야기하겠어? 전통적으로 이 말은 그렇죠. 우리가 처음 정치가 분리됐을 때 말도가 전통적. 우리가 전통적 행정학 그러면 윌슨이 이야기한 정치행정 이원론을 보통 전통적 행정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말 속에는 전통적 행정학에서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정치는 가치 개입적이고 행정은 가치 중립적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야기합니다. 정치행정 이론론에서 행정의 정치적 기능이란 정책 형성 기능, 정책 결정 또는 정책 형성 기능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이런 거야, 쌤. 이런 말은 같은 말이야. 정책 형성과 정책 집행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책 결정 기능은 정치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책 형성 기능을 의미한다. 이건 맞은 말이고, 사이먼 등 행태주의 학자들은 행정의 정책 결정 기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이원론과 구분된다. 이 부분에서만 조금 봅시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자, 다시 한 번만 쭉 구분해 봅시다. 우리가 1887년 또는 83년의 펜들턴법인데 윌슨이 행정학 연구를 한 게 87년입니다. 89년인가? 살짝 헷갈립니다. 윌슨이 87년 맞죠? 87년, 1887년 여기서 우리가 1930년대까지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원론, 정치행정 이원론. 여기서부터 1940년대까지를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 경제공황 이후로 이론. 그 다음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주 유명한다고 그랬죠. 행정학에서는. 그렇죠? 그 사람이 행정학을 독자학문으로부터 만들고 싶어. 여기는 행정학을 처음으로 독자성을 강조했다면 이건 학문으로 만들고 싶어. 학문으로. 그래서 행정의 과학화, 행정의 학문화를 강조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행정학을 학문화하고 독자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 정치하고 다르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정치하고 같다고 생각했었으니까 그 앞에 전까지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여기는 새 이원론이 되겠죠. 그래서 1960년대까지. 그러면 1960년에서 미국 안에서는 발달행정은 미국 밖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3세계 국가에서 발달행정이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는 신행정학, 후기 행태주의 또는 신행정학이라고 그럽니다. 행정을 다시 세우자는 거야. 여기서는 이때부터 이제 정책학이 강조됩니다. 아까 정책학 이야기 한번 해줬죠. 원래는 정책학은 정치적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부분이 관료들이 많이 입법하기도 하고 거의 부처에서 거의 법률을 입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 특히 이때는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베트남 전쟁, 그 다음 흑인 폭동. 그래서 그러니까 관료들도 적극적으로 형평성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 형평성이라는 가치를 개입돼서 해야 된다. 형평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하는 거. 우리 이런 게 형평성이었어요. 우리가 일반 초등학교하고 뭔가 장애인들이 다니는 특수학교들이 있죠. 특수학교에 한 학급에 대해서 한 학급에 1년간 쓸 비용을 줄 때 여기 1을 준다면 1이라 합시다. 뭐 3천만 원이든 4천만 원 1이라 합시다. 그걸. 그럼 여기는 5.6배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소위 뭐 1,000만 원 줬다 그러면 여기는 1년 동안 쓸 걸 5,600만 원을 준다. 한 학급에. 그러면 원래 평등하게 주려면 똑같이 줘야지. 근데 이렇게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걸 형평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 흑인 폭동이 일어난 건 뭐 때문이야? 흑인들이 너무 불리한 위치에 있고 가난해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흑인들에게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더 일자리도 좀 더 마련해주고 이런 것들이 좀 우선적으로 흑인들이 이런 식의 적극적인 행정을 해라 그랬어.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여기 이론론이었고 여기는 행정국가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다시 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이론론에다가 더 새 이론론이 될 것이다. 그렇죠? 지금 여기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그러면 새 이론론 거기가 지금 1900 사이먼 등의 행태주의 여기 했었죠. 다시 사이먼 등의 행태주의 학자들은 행정의 정책 결정 기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그런데 이제 봐봐. 여기 이원론하고 여기 새 이원론하고 차이가 뭐냐면 사이먼은 알았어. 국가가 어느 정도는 뭘 해야 된다는 거. 행정이 미안해. 행정 관료들도 어느 정도는 정책 결정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알았단 말이에요. 몰랐던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뭘 겪었으니까. 공황을 겪었으니까 그래. 그렇지만 나는 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학을 독자 학문화하고 과학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나는 다루지 않을 거야. 행정학은 당분간 다루지 말아야 돼. 독자성을 확립할 때까지는.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차이는 여기는 아예 정책 결정 기능은 행정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 비해서 여기는 그건 인정한다. 어느 정도 정책 결정 기능도 할 수 있다. 단 나는 뭐 한다. 행정학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관료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 그래서 사이먼들 행태주의 학자들은 행정의 정책 결정 기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이원론과 구분된다. 이건 알아두시면 돼. 조금 지금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좀 더 한번 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1960년대 발전행정론이 대두되면서 기존의 행정우위론과 대비되는 정치우위론의 입장에서 새 이론론이 제기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새 이론론. 여기는 신행정학이고 제3세계 국가는 미국이 수출하려고 했던 자본주의에 수출하려고 했던 제3세계 국가는 무슨 논이? 발전 국가론. 그렇죠? 발전행정론이죠. 그래서 거기 있는 발전행정론 봅시다. 발전행정론.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3세계 국가는 정치인들에게 이 체제를 뭐 해봤자, 건네줘봤자 부패하기 마련이고, 그때 당시 똑똑하고 엘리트들은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제3세계 국가에는 관료. 그러니까 관료들이 나서서 국가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고 그랬죠. 그럼 당연히 발전행정론은 관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를 발전시켜야 되니까 당연히 뭘 또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관료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이론론이고 여기는 새 이론론이잖아.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그래도 정치가 어느 정도 우위가 있고 행정이 정책 결정 기능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다시요. 여전히 정치인들이 주로 중심이 되고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행정은 그걸 보조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여기서는 누가 국가를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했겠어요? 관료. 정치인들은 너무 부패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관료가 이끌어야 되니까 여기는 행정 우위의 정치행정 이론론이 되겠죠. 여기는 정치 우위의 정치행정 이론론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만 잘 구분하셔. 다시요. 이원론, 이론론의 기본적인 사고는 같다. 단 이렇게 이원론과 새 이원론의 차이는 딱 하나 있다면 정책 결정 기능을 여기서는 완전히 배제한 행정은 뭐만 하는 거다. 집행만 하는 거다. 정책 결정 기능이 있는 것 같아. 여기 보니까 해야 될 것 같긴 해.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은 다루지 말고 행정학을 확실히 정립해 놓자. 이런 입장이었고, 여기하고 차이는 여기는 아무래도 그래도 여전히 정치 우위에 행정이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돼. 이런 입장이었다면 여기는 아예 이제 행정이 우위해야 된다. 아까 이야기했잖아. 제3세계 국가 보니까 정치인들은 굉장히 타락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위주로 해야 이 자본주의 체제가 확실히 잘 전달되겠어. 미국의 체제가 확실히 관료 위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료가 앞장서야 된다.
정치인보다는 관료가 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행정우위에 정치행정 이론론이란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같이 이론론인데 여기는 정치우위, 여기는 행정우위다. 이것만 잘 구분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기본적인 내용은 같단 말이야. 자, 정치행정 이론론에서는 행정에서 정력과 능률을 최고 가치로 추구한다. 여기도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전략과 능률이란 건 누구 어떤 입장이야? 전략과 능률이란 건 우리가 경영에서 많이 강조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원론 돼서 정치는 뭐 하는 거고 정책 결정하는 거고 행정은 집행하는 거다. 정책을 집행하는 거고 마치 정책을 집행할 때는 우리가 자 여기 봐, 여기는 목적이고 여기는 수단이잖아. 정해놓은 걸 달성하는 거니까 수단에서 가장 중요한 미덕이 뭘까? 수단에서 가장 중요한 미덕. 능률성이야, 능률, 효율성. 목적을 정해놓으면 수단을 정할 땐 가장 효율적인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에 행정은 어떻게 하면 능률적으로 할 것인가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 새가 안 붙은 정치행정 이원론 시기에 어떤 걸 강조했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어? 정략과 능률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거기 6번은 그래서 정치행정 이론론이라고 해서 틀렸죠. 정치행정 이원론 시기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검단직을 결정할 건지 말지 결정한 건 누구 일이다? 정치 일이다. 결정되면 검단직을 잘 뭐하는 거, 집행하는 거, 빨리 건설하는 것이 행정의 일이다. 그러면 선생님 제일 중요한 미덕이 뭐겠어? 능률적으로 하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경영학 같은 경우도 가장 큰 미덕이 뭐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할 건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사익 또는 이익을 얼마나 많이 남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정치행정 이원론은 정당 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영역. 그렇죠. 여기 잘 보면 우리가 정당 정치로부터 역관주의로부터 자유롭게 되자고 하는 거죠. 행정 영역이 있다. 8번 1980년대, 30년대 뉴딜 정책은, 뉴딜 정책은 나왔네요. 아까 테네시강 유역 개발 경제공항 이걸 무슨 정책이랍니까? 뉴딜이 고안했다 그래서 뉴딜 정책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뉴딜 정책은 정치행정 이원론이 등장합니까? 이론론이 등장합니까? 이론론이 등장하죠. 그렇죠? 자, 뉴딜 정책. 이 정책은 정확히 뭐냐? 우리가 아까 테네시강 유역 개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정책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국가가 수요를 유발시키자. 유효 수요를 촉진시키자. 국가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니즐 정책은 뭐냐면 돈 푸는 거야. 국가가 재정 정책으로 돈 푸는 거. 그래서 사람들에게 뭘 갖게 하는 거야. 돈을 갖게 하게 되면 돈을 가지면 사람들이 뭐 하겠어? 물건 사겠죠. 물건 사면 공장이 막 잘 돌아가겠죠. 그럼 뉴딜 정책, 이런 유효 수요 정책은 불황일 때 사용하겠어? 호황일 때 사용하겠어? 그렇죠. 불황일 때 사용해야 되겠죠. 호황일 때 사용하면 난리 나겠죠. 우리나라 잘 돌아가는데 돈 풀면 어떻게 되겠어? 인플레이션 엄청나겠죠. 그래서 불황일 때 많이 사용. 경제 공황일 때 쓴 거예요. 뉴딜 정책. 그래서 이게 같은 맥락으로는 케인즈라는 학자가 이걸 고안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테네시강 유역 개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던 행정국가 이걸 다른 말로 통치기능설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통치기능. 과학적 관리로는 행정계획운동은
정치행정 이원론의 한계를 지적했다. 자, 과학적 관리론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그 연도를 한번 볼까요? 기록표 한번 볼까요? 몇 년도입니까? 행정연표 보니까 과학적 관리론. 테일러 과학적 관리법. 쌤 보니까 1911년 봐봐. 1911년에 나왔던 게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 과학적 관리법은 어디에서 발달했겠어? 테일러라는 사람은 원래 이제 광산 경영자였어.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발달한 건 아니죠. 경영에서 발달한 거죠. 사기업에서. 자, 우리가 테일러 과학적 관리론은 딱 생각해 보면 포드를 생각하면 돼. 포드 자동차 아시죠? 들어봤어요? 또 하나 그렇지 않으면 컨베이어 시스템. 컨베이어 시스템은 어떤 걸 컨베이어 시스템이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자동차 만들 때 공장 가보면 어때요? 자동차 만들 때 말고 다른 뭐 할 때도 아이스크림 만드는 공장 가도 이렇게 쭉 돼 있어서 나사 이를테면 뭐 만들면 자동차 만드는데 보면 바퀴 끼는 사람 계속 바퀴만 끼고 있죠. 이렇게 바퀴를 하나 끼면 쭉 돌아갔다 다시 차가 오면 바퀴 끼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컨베이어 시스템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디서 비롯되냐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서 비롯됩니다. 테일러가 자기 광산에서 제일 많은 광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한 거야. 다른 사람들을 쭉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일 제일 잘합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굉장히 동작도 알려봐요. 꼭 필요한 동작만 하고 시간도 굉장히 빨리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 걸 표준화 시켜놨어. 시간하고 동작을 딱 보면서 완전히 표준화 시켜놨어. 이런 동작으로, 아주 짧은 동작으로 어떻게 해서 하고 이런 걸 표준화 시켜놨단 말이야. 이걸 포드가 보러 온 거야. 이거 테일러가, 굉장히 다른 데 비해서 생산량이 높으니까 보러 왔는데, 괜찮은 방법 같아. 그런데 이 포드는 한 단계 더 생각한 거야. 이걸 그냥 기계화 시켜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기계화를 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그 당시 포드가 완전히 보여. 거의 대부분 차는 포드밖에 없었죠. 왜 그랬냐면 포드만이 유일하게 이렇게 빨리 많이 생산하니까 이 소비자가 원하는 때 각 줄 수 있었어. 다른 차는 수공업이니까 혼자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어? 완전히 오래 걸리고 한 대 만들면 어떻게 해? 시간 엄청 걸리겠죠? 근데 이 포드만 그렇게 빨리빨리 찍어냈단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 시장에서 포드 자동차가, 나라에서 포드 자동차가 됐었단 말이야. 이게 이제 과학적 관리법이야. 그런데 여기 잘 봐봐. 시간과 동작을 연구했다면 그만큼 비능률적인 걸 다 없앴다는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건 컨베이어 시스템 보면 정확히 내가 한 조율 시간 딱 되면 오고, 조율 딱 되면 오고, 잠시 쉬지도 못하게 만든다고. 그렇죠? 그러면, 자, 이게, 그럼 대표적인 비능률을 줄이는 거죠. 이 방법이 미국에 많이 들어와서, 미국의 사기업에서는 거의 공장들이 다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돼 있었어. 다. 그래서 찰리 채플린 보면 막 컨베이어 시스템에 가서 막 가다가 자기 컨베이어 시스템이 걸려서 무너지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왜냐면 그건 물론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인간의 소외 현상을 표현하려고 한 거고, 인간이 뭘 만드는 게 없어. 자기는 하루 종일 나사만 돌려. 이거 완전히 비인간적인 거죠. 그걸 뭐 하려고, 표현하려고 한 거고. 어쨌든 모든 공장들이 이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그러겠죠. 이 공장들 그러면 핵심은 뭐였어? 비능률을 제거하는 거. 당연히 여기서도 이 시대에는 뭘 잘한 거라고? 수단적인 부분이라고 그랬죠. 행정이. 그렇죠?
그래서 집행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가장 핵심 상황이었으니까 여기에 있었던 이런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행정에다 도입하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도입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도입되는 겁니다. 행정학에. 그래서 나온 게 행정관리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자, 그러면 거기 과학적 관리론과 행정개혁운동은 정치행정 이원론은 한계를 지적한 겁니까? 이원론을 옹호하기 위한 겁니까? 여기서 나온 거니까 옹호하기 위한 거죠. 비능률을 없애려고 한 거니까. 그렇죠? 자, 정치행정 이원론을 대표하는 애플비는 뭐였어요? 정치행정 이론론자였죠. 이거 암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암기할 겁니다. 이 학자들 같은 경우는 물론 조금 보면 금방 알아지는데 애플비는 통치 기능론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애플비.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사과비죠. 넘어갈게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자, 그다음 정치행정 이론론에서 공공조직 관리자들은 정책을 구체화하면서 정책 결정 기능을 이론론이니까 정책 결정 기능도 수행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자, 10번까지 보면서 자 한번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조금 어려운 게 1번, 2번 같이 아무 말 없이 갑자기 행정은 정치과정과 이렇게 나왔을 때 조금 잘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이럴 땐 일반론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이 지금 일반적으로 정치하고 분리됐다고 말하면 말이 안 되죠. 자, 우리 국회하고 행정부 분리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되죠. 거의 대부분은 여기 있는 보건복지에 관해서 어떤 정책을 한다. 그럼 여기 보건복지 관료들에게 대단히 많이 물어봐요. 어떤 거 어떻게 하느냐고.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 여기 있는 관리들이라고 그랬잖아. 관료들. 그쵸? 또는 여기 관료들 거의 대부분 어떻게 여기 상임위원회 여기 보좌관들 국회의원 보좌관들 있죠. 보좌관들 여기 관료들 또는 이제 의사단체 간호사단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보건의료정책 거의 다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요새 누가 분리되어 있다고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게 이건 이렇게 말하면 틀렸겠죠. 일반적인 논이라는 거. 좀 알아두고 그 뒤에 전통적으로 이런 말들도 현대적으로 하면 생각해보면 현대적으로 말하면 이 말은 좀 곤란하겠죠. 근데 그냥 전통적으로 그럼 초기에 전통적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를 말하겠죠. 기본적인 거니까 전통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구나 이런 용어들만 잘 구분하시면 되겠다. 여기가 포인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2번 문제도 현대적으로 말하면 말이 안 되죠. 현대적인 것은 거의 다 행정도 누가 한다고 그랬어? 관료들도 행정 다 한다고 그랬죠. 근데 전통적으로는 이때 당시에는 사실은 정책 결정은 국회의원이 하더라도 집행은 관료가 한다.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었다고 그랬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이런 거 생각해봐. 전통적인 것을 없애고 그 문제를 풀면 맞지 않겠죠. 틀린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민주주의 정치는 가치 계획적인 의미, 행정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현대적인 것은 별로 적용이 잘 안 되죠. 요즘 행정도 가치 계획적인 거 많이 하잖아. 관료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하면 말 그대로 굉장히 논란 있는 문제가 돼버리니까 이 사람은 출제를 할 때 어떻게 한다? 전통적으로라는 말을 붙인다. 그럼 잘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전통적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나오면 틀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럼 당연히 행정과 경영을 볼 건데 자, 여기 똑같이 그려놓고 생각하면 행정과 경영을 보면 이때 이원론 시기에는 행정하고 경영은 뭡니까? 그냥 행정경영 이론론 이런 말 안 씁니다. 공통점 차이점으로 많이 쓰지. 거의 잘 안 쓰지만 공사행정 이렇게 물론 부르기는 합니다.
경영도 일종의 행정이라고 하면 공행정, 사행정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아까 광의로 행정을 표현하면. 그렇죠? 그래서 공사행정, 이론론 또는 행정경영 이론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표현보다는 공사행정, 이론론이라는 표현은 가끔 쓰지만 행정과 경영에서는 그런 이론론, 이론론이라는 말보다는 공통점, 차이점으로 나옵니다. 공통점, 차이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공사행정, 이론론, 여기 이원론, 세이론론 그런 걸 안 써요. 그건 정치행정에서만 쓰는 거고. 그렇죠? 여기서 더 그러면 핵심은 뭡니까? 유사점 찾는 거하고 차이점 찾는 거하고. 그렇죠? 유사점은 뭡니까? 둘 다 추구하는 목적이 조직 목표의 합리성을 추구한 것, 효율적으로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 거, 그렇죠? 다만 차이점에서는 추구하는 목적의 행정은 공익이고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고 경영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고, 그렇죠? 자, 주체는 행정은 정부고 경영은 기업이고 행정은 법적,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고 경영은 덜 받죠. 그 다음 자원 관리 활동에서 행정은 경직성, 계층성, 직권성, 정치적 통제가 높은 데 비해서 경영은 탄력성, 유연성, 시장 통제.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직원 채용하는 것도 사기업은 어때? 뭐 필요할 때 채용할 수 있죠. 근데 공적 기관에서는 공무원들은 마음대로 채용하면 안 되죠. 아까 과장짜리, 부장짜리 이것도 뭐 한다. 경영 입장에서는 거기에 능력 맞으면 채용할 수 있겠지만 여기 뭐 이런 구청 같은 데는 함부로 채용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경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재화 서비스에서는 행정은 아까 뭘 제공한다고? 공공재. 가로등, 국방, 외교 이런 것들 제공하죠. 그런데 사기업의 경영에서는 당연히 시장제, 그렇죠? 시장제는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뭐가 없는 걸 이야기합니까?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어떤 것과 어떤 것? 이 뒤에 나온다. 많이 나오는데 시장제. 공공재는 우리가 뭐 할 수 없는 거, 아까 D가 사용을 배제할 수 없는 거, 그걸 비배제성이라고 그래요. 비배제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 비경쟁성을 갖고 있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런다? 공공재라고 그런다. 공공재. 그 다음 시장재는 배제성과 경쟁성을 다 갖고 있는 거. 그렇죠? 이걸 우리가 시장제라고 한다. 뒤에 한번 나옵니다. 공공재하고 시장제 같은 경우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만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비배제성이란 건 뭐 하는 거? 배제할 수 없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아까 D가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었어 없었어? 가로등은 없었죠. 그걸 비배제성. 그런데 여러분 돈 안 내고 시장에 뭐 이렇게 사과 먹으려고 그러면 뭐 할 수 있어? 배제할 수 있죠. 아까 뭡니까? 영인의 에버랜드 같은 거 돈 안 내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가죠. 그럼 배제성입니다. 경쟁성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 이건 그냥 하나만 잘 기억하십시오. 이 공기 내가 마신다고 선생님들이 마시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이 가로등을 내가 이용한다고 해서 우리 스님이 옆에 가는데 가로등 이용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국방을 내가 지금 혜택 받고 있죠. 국방 군대에서 지켜주니까 우리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내가 혜택 받으니까 우리 스님 혜택 받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비경쟁성이라고.
그런데 여기 봐봐요. 만약에 에버랜드는 경쟁성을 갖고 있지, B가 아니라 배제성을 돈 안 내면 못 들어가죠. 그런데 또 뭘 갖고 있습니까? 내가 이용하면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데 영향을 받아 안 받아요? 받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거 봐봐. 공유지, 지금 공유지입니다. 아까 양들 키울 때 한번 봅시다. 이 재화는 좀 특이합니다. 이 재화는 뭐냐면 폐지할 수는 없어요. 왜? 이건 누구나 누릴 수 있는가? 하천 같은 거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 없어? 하천길 따라가는 거 누구나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럼 여기 있는 풀들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풀을 A가 사용하면 B는 풀을 사용하는데 지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아까 A가 양을 많이 키우면 키울수록 B는 자기 양 키우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럼 공유지는 보니까 비배제성은 있는데 배제할 수는 없는데 경쟁성은 있네요. 그렇죠? 이런 걸 공유제라고 그래요. 공유제. 공공재, 공유제, 지금 시장제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요금제까지 보면 되지만 일단은 세 가지만 알면 되는데 여기서 봤다시피 그래서 공유지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공재를 생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히 공공재를 생산한다. 그렇죠? 그다음 나중에 보겠지만 공유제도 어느 정도는 뭐 한다? 통제한다. 누가? 국가가. 그렇죠? 그건 나중 이야기고 어떻든 미안해. 경쟁성이 아니라 경합성. 표현을 잘못했네. 비경합성입니다. 경합성 미안합니다. 경합성. 경쟁성이 아니라 경합성. 약간 경쟁성으로 쓴 책도 있긴 하지만 이 경합성이라고 표현하죠. 경합성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제 놔두고 일단 우리가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갖는 것, 시장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다 갖는 것. 그렇죠? 그러면 사기업들은 주로 어떤 것들? 내가 배제할 수 있고 이걸 씀으로써 다른 사람이 못 쓰는 것들이죠. 주로 이런 것들을 생산한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시장에 맡기자 할 때 모든 걸 다 시장에 맡겼으면 좋겠지만 이런 공공재는 시장에 맡기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생산이 안 되거나 쓰레기 투기 같은 경우는 뭐야? 이것도 배제하기 좀 힘들죠? 물론 우리나라가 CCTV 많이 나서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래도 쓰레기 투기 많잖아, 솔직히. 그 다음 또 어때? 이런 쓰레기 투기 같은 건 배제할 수 없게 되니까 쓰레기 굉장히 많이 투기하게 되면 이런 이 공공재 중에서도 이것도 일종의 공공재인데 공공재 중에서 이 나쁜 것은 굉장히 많이 생산될 거고 오폐수 흘려보내는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고 가로등이나 국방 이런 것들은 대시스 안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과소하게 생산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누가 생산해야 된다? 국가가 생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행정과 경영의 공통점을 유사점을 다시 한번 거기 밑에다 써놔봤습니다. 행정과 경영은 효과적인 조직 관리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중요한 가치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고 최근 행정과 경영의 주체가 같아지는 현상이 있고 그렇죠? 이걸 조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지금 어디까지 설명을 했냐면 1960년대까지 설명을 했어요. 70년대 후반부터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신행정학. 그래서 뭐가 이론론 이렇게 불렀죠.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1970 몇 년도를 볼까요? 거기 오일 쇼크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1970 몇 년, 3년 한번 봅시다. 1973년도 되니까 오일 쇼크가 있다고 그랬죠. 1973년 10월 1일 1차 석유 파동이 있다고 그랬죠. 3달러가 11달러가 돼버렸다고 그랬죠. 완전히 망하겠죠, 지금. 그 다음 이 제1차 석유 파동까지 일어납니다. 2차도 그 뒤에 한 2년 후에 78년도에 일어나고 78년도 제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죠. 여기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78년에 제2차 석유 파동까지 일어납니다. 1차 때는 그런 경우가 어느 정도 그래도 휘청거렸는데 2차 때까지는 일어나니까 완전히 문제가 커집니다. 이 제2차 석유 파동으로 1차 석유 파동으로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정부 실패가 확인됩니다. 거기 정부 실패가 확인되고 대처 수장이 집권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정부 실패가 일어납니다. 정부 실패. 제1차 세계대전으로 오일 쇼크로 뭐가 일어났던 정부 실패 현상이 확인된다. 그렇죠? 정부 실패는 뭐냐면, 자, 봐봐요. 정부가 이제 시장에 개입된다는 사실은 어때요? 여기서부터 개입된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행정학적 발전으로 사이먼은 그래도 개입해야 되지만 그래도 나는 행정을 독자화시키겠다 해서 개입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관료가 될 수 있으면 행정을 정립해야 되니까 관료가 정책 결정 기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나는 그런 것에 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행정학적인 뒷받침이 없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흑인 폭동이라든가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니까 안 된다. 행정은 개입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게 신행정학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학문적인 논의고 일반적으로는 여기서부터는 계속 어느 정도는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이건 학문적 이야기고 사이먼이 이야기한 거. 사이먼이 어디였죠? 새 이혼론을 사이먼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 학문적 이야기고 실제로는 정부가 쭉 개입해 있었겠죠. 시장에는. 근데 두 차례의 오일 쇼크는 정부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흐릅니다. 그렇죠?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 자, 첫 번째는 정부가 경제에 개입되니까 경제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장의 재기능이 잘 안 되게 만들어 버려요. 재기능이. 그래서 한번 보면 이런 겁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라면값이 너무 많이 오른다고 라면값 다 깎으라고 그랬죠. 어느 정도 라면값을 내려라. 이렇게 하면 그 다음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정부가 개입하네? 또 올리면 뭐 해라 그럴 거다. 깎으라 그럴 거니까 이번에는 100원만 올려도 되는 것을 300원 올린다 하자. 그리고 정부가 뭐라 그러면 100원 깎아주지. 그럼 200원 200원을 올린 편이 되겠잖아. 뭐 너무 많이 올렸으면 그냥 이를테면 150원 깎아주자. 그래도 50원 더 올린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서서히 하게 되면 서서히 실제 시장 가격을 굉장히 왜곡시킬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어떤 정책 결정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지마 하고 딱 깎아버리면. 그렇지 않으면 그 정도 수준에서 가격을 해. 그러면 자기는 생산을 줄여버릴 가능성이 있어 없어? 수지를 맞추려면 생산과 수요 곡선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 가격 이상 받지 마. 그러면 당연히 공급을 뭐 하겠어?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제대로 된 시장 가격이 형성되겠어 안 되겠어? 아까 같이 너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더 덤핑을 높여서 가격을 결정해버린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깎아주라고 하면 깎아준다 해도 여전히 이 가격을 못 찾아낸단 말이야.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전히 뭐 공급 부족이나 수요 부족 같은 걸로 시달릴 거고, 암시장이 생길 거고, 암시장에서 당연히 거래가 이루어져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 시장이 굉장히 왜곡되는 현상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석유 가격이 아무리 눌러놔도 이게 터질 때 되면 많이 생산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해요? 확 뛸 수밖에 없죠. 아니, 석유 가격이 못 오르게 딱 눌러놨어. 근데 중동에서 석유 생산 안 한대, 감산 안 한대. 그럼 어떡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럼 이걸 했던 걸 막은 걸 터놔버리니까 아마 그거 안 되잖아. 들어온 게 없으니까. 그럼 이걸 딱 터놓으니까 어때요? 갑자기 확 튀어버려. 3달러에서 11달러 이렇게 튀어버리면 어떡해요? 거의 대부분 기업들은 망할 거 아니에요, 망할 거. 그러고 이제 정부가 많이 이 보증을 서준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정부도 다 이 기업들은 잘 못 믿기 때문에 정부가 많이 보증을 서고, 정부가 또 이때 당시에 많이 아까 이 빈부격차를 해소한다고 복지 정책에다 많은 정책적인 돈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처 정부나 미국에는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니까 국가가 말도 아니게 부채에 시달리고 있어.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기업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건강한데, 정부만 놓고 보면, 자,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여러 군데 국방에도 지출하고 복지에도 지출하죠. 근데 복지 지출이 너무 많아졌어. 그러면 세금을 더 올리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 다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세금 많이 올리는데 그 정치인 뽑아줄 국민은 하나도 없단 말이야. 동서고금을 통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올릴 수 없어. 그럼 뭐예요? 국채를 발행해요. 그래서 종이 주면서, 국가가 종이 주면서 얼마 빌려주라. 나중에 뭐 한다. 이자 쳐서 갚을게. 이렇게 국채를 발행하는데 이 국채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야. 이제 못 갚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대처나 레이건 정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봐봐. 이거 원금부터 갚아야 이자도 못 갚게 생겼어. 그러면 나라 모라토리움이 된단 말이야. 그다음 나라가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빚쟁이들이 빚이 많을수록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를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내가 뭘 떼일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채 이자율만 막 높아지면 어떻게 돼? 나중에는 이 세금 걷어서 이 이자 갚기도 힘들어. 그럼 모라토리움, 나 못 갚겠다. 집을 유예해주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 이르러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원금 빨리 갚고, 뭐 이자를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금부터 빨리 갚아야 되니까 잘 나가는 공기업 민영화 시켜서 삼성한테 팔았어. 이를테면 우리나라 같은 삼성한테 팔아서 그 돈 들어오면 빨리 국채 원금을 갚아버려. 그러면 빚이 확실히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뭐 한단 말이에요? 공기업을 민영화한단 말이에요. 민영화. 그냥 편하게 들어봐요. 나중에 민영화 법도 이론적으로 다룹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어? 아니, 정부 내에서도 펑펑 쓰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전략하자는 의미가 많이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정부도 마치 사기업처럼 운영할 때 전략해야 되고, 사기업들은 공무원일 때문에, 공무원들은 되면 일단은 소위 선생님들은 좀 죄송하지만 찰밥통이라고 그래서 뭐 자를 수가 없죠. 함부로 자를 수가 없죠. 그런데 사기업은 어때? 안 되면 잘라버리잖아. 그리고 경쟁 개념도 별로 없죠. 지금은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여기 정부 내에도 시장의 논리를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적은 공무원으로 많이 소위면서 많이 활용해서 생산량을 높이자. 비능률 제거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위 말하면 다시 한번 봐봐. 1980년부터는 정부를 뭐처럼 운영하자. 사기업처럼 운영하자. 그렇죠?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이런 걸 신자유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내 국가
국가를 믿어왔죠. 여기까지 국가주의입니다. 뉴질 정책부터. 그 이전부터는 아까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여기는 국가를 믿어서 국가주의입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정부 실패를 겪고 나서는 신자유주의. 니네 다시 빠져. 국가 개입하니까 가격만 엉망으로 만들었고 왜곡시키더라. 니네 빠져. 다시 시장에 맡기자. 대신에 옛날에 경제공화가 썼는 게 시장에 맡기니까 니네들은 심판관 역할을 해라. 함부로 뭐 카르텔 정해서 막 가격 높이고 이런 것들은 공정거래 안 하는 것들만 막아주고 다 시장에 맡겨라. 이게 이제 그다음 이제 정부도 어떤 정부가 필요하다. 기업가적 정부가 필요하다. 이게 신공공관리론이 들어옵니다. 그럼 기업가적 정부, 그다음 신공공관리론 이런 말들은 잘 보면 뭘 이야기합니까? 완전히 경영처럼 운영하자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이제 정치행정으로 이야기하면 정치행정 이원론이야, 이론론이야. 행정은 경영하고 똑같다는 입장이 되겠죠. 그럼 행정은 경영하고 똑같다는, 그러니까 기업가적 정부였으니까 똑같다는 입장이니까 여기는 새 이원론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새 이원론이에요, 새 이원론. 우리 한 장 앞으로 가보면 거기 1980년대 새 이원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행정과 경영의 시장화를 강조했다. 신공공관리론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는 된 거잖아. 흐름만 좀 이해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새 이원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1980년대부터. 자, 그다음 이걸 이제 행정과 경영에서는 당연히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것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되고. 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2003년도 한번 봐봐. 지금 나눠드린 거 2003년도 한번 볼까요? 2003년도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2008년도 미안해요. 2008년도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글로벌 위기, 리만 사건이 일어나죠. 리만 브로더스. 그래서 자, 2008년도 되니까 신공공관리론 실패합니다. 기업가적 정부를 해놔서 시장에 맡겨놓은 게 또 실패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 리만 브로더스 사건이 일어나고 금융위기가 우리나라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금융위기가 일어나서 완전히 이 신자유주의가 실패했다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조금 이따 그 나중에 뒤에 나올 때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또 뭐 하자고 하겠어. 자,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자, 그럼 이제 관료들이 어느 정도 뭐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잠깐 설명해 보면 너무 시장 논리로 운영하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엄청 커져요. 지금 우리나라도 신자유주의 입각에서 나온 결과물이 뭡니까?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 우리나라 부의 90%를 10%가 갖고 있어요. 상위 10%가 우리나라 부의 9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상위 10%하고 90%가 나머지 부 10% 가지고 뭐 한단 말이에요? 나눠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드라마 보면 재벌 이야기 나오면 정말 또 딴 세상이죠. 지금 선생님들 풀장 갖고 있습니까? 개인용 뭣도 없죠, 집에. 드라마 보면 수영장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잖아. 그래서 그럼 우리는 그거 좋다고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박탈감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야. 킹더랜드를 제가 조금 한번 봤어요. 이번에 킹더랜드 본 사람 2주로 나오는데 안 봤어요? 좋습니다. 거기 보면 뭘 몰라.
물건값도 잘 모르죠. 그걸 보면서 야, 그래서 맥주를 한번 생맥주를 마셔보지도 않아. 그 친구는 생맥주를 거의 30 가까이 돼 보이는데 그 역으로도 생맥주를 한 번도 마셔보지 못고 생맥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맛있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냥 어디 가서 비 맞았으니까 그 갈아입을 옷을 사는데 도대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사는데 그냥 샀다고 그러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완전히 어떤 생각을 하겠어? 이건 공적인 건데 국가가 왜 생기는데? 국가가 뭐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의문을 갖죠. 국가가 잘 사는 사람 도와주려고 국가가 생긴 거야? 국가의 역할이야? 못 사는 사람들 조금 어느 정도는 살게 만들고 빈부격차 줄이게 만드는 게 국가의 의무겠죠. 근데 너무 효율성, 능률성만 따져보다 보니까 공공가치라는 거, 국가의 공적인 전체 국민의 가치라는 게 어디로 가버렸죠. 그 다음 너무 시장적인 것에다만 치우치니까 M&A나 이런 금융계에서는 많은 뭐가 나오는, 너무 자율성을 맡기다 보니까, 규제를 안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요즘 막 거품 같은 거 많이 있고 막 무슨 화폐, 가상화폐 같은 거. 그런 것들 거품 꺼지든 굉장히 쉽게 꺼지죠. 그렇듯이 리만 사태 그런 걸 키워놓은 거야. 부동산들 막 매입해서 가격만 막 올려놓고 거품만 키워놓은 거야. 그게 꺼지니까 미국 부동산이 거의 작살 나버렸죠. 실물 경제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야, 국가가 그래도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자. 공공가치가 뭔데? 국가가 의미가 뭔데? 이렇게 나와서 다시, 그래서 이번에 지방행정에서 나온 공공가치론이 그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뭘 강조하겠어? 어느 정도 국가가 이제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는 개입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조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성에 따라서 여전히 신자유주의 정책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학자가 프리드만입니다. 프리드만. 리턴 프리드만. 이 사람은 철저한 신자유주의 정책입니다. 철저하게 국가가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는 정책이고, 이게 2008년도에 이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그렇죠? 조금 안타까운 건 지금 대통령을 비판하려는 게 전혀 의도가 아닙니다.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읽었다는 책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 프리드만 책을 여러 번 읽었다고 해서 상당히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이게 정말 이 사람은 자유주의자니까 잘 사는 사람 잘 살게 놔둬라. 왜 간섭하느냐. 못 사는 사람들까지 굳이 도와주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주의에 그냥 시장에 맡기라는 주의. 능력이 있으니까 잘 살지. 능력 없으니까 못 살고. 그건 상당히 위험한 사고죠. 국가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사고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국가가 없어도 된다는 식이야. 읽어보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 이론으로만 보면. 그렇죠? 국가는 다른 기구가 대체해도 된다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건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다시 뭐가 되겠어? 새 이론론이 다시 등장할 수 있겠죠. 어떤 것적으로? 학문적으로는, 학술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등장해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정교하게 시장에 개입하고 또는 정치 행정에 개입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정교하게 개입돼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냥 무작정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주 개입하더라도 정교하게 시장의 룰을 틀어지지 않고 개입해서 될 수 있으면 빈부격차를 많이 줄여가는 것이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겠죠. 그럼 관료들도 그냥 시장에 맡기고 그냥 나몰라는 것보다는 좀 더 공공가치에 입각해서 공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죠. 그게 이제 거기 있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세세 이론론이라고 이야기하고 뉴 거버넌스 이론이고, 거기 시민과 정치적 참여를 중시한다, 조정과 타협을 중시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뒤에는 선생님 다시 한번 나옵니다. 뒷부분에서는. 근데 흐름만 알면 돼요. 흐름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자, 미국에서는 행정을 바꾸는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아까 행정학의 탄생을 알리는 가필 대통령의 사망사건, 총살사건, 그걸로 자 아까 윌슨의 1887년 행정학 연구, 그러니까 사건으로 이야기하면 그 암살사건, 그 다음 펜들턴법, 이게 좀 중요하고, 그 다음 여기 1929년 세계 경제공헌 중요합니다. 그래서 뉴딜 정책이 나왔고, 그 다음 물론 이제 여기 부분이 조금 이론적인 부분이, 학문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사건이니까 여기 60년대 베트남하고 흑인 폭동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행정학에서. 그 다음 여기 두 차례의 오일 쇼크로 정부 실패가 일어난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여기 2008년도 금융위기도 상당히 중요한 행정학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원론, 이론론, 새 이원론, 새 이론론, 세세 이원론, 세세 이론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많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12페이지 보니까 행정과 경영의 공통점에서 행정과 경영 모두 외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조직 목표를 합리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일련의 관리 활동이다. 행정과 경영 모두 국민에게 필요한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차이점 아까 설명했으니까 차이점대로 하면 돼요. 자, 쌤들 나중에 이거 책을 아마 주문하시면 이건 제가 하는 거니까 완전히 원가로 드릴 겁니다. 원가로. 이 책 좋으신 분만 진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제가 원고 드리면 곤란하겠죠? 원고 드리면. 자, 여기 앞에는 청킹으로 외울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공통점만 외우면 되겠죠? 그래서 협관, 모그, 관봉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자, 다시요. 공통점이 뭐가 있냐? 그러면 자, 여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나눠드린다는 게 깜빡했습니다. 만약에 조금 부담이 되시면 이 부분을 수업할 때 이제 조금씩 이 해당되는 부분만 나눠드려서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리하기 굉장히 괜찮게 돼 있어요. 아마 우리 쌤 보고 계신 분들은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정리하기, 앞부분은 정리, 여기는 청킹, 여기 부분 앞부분은 청킹 돼 있고, 여기는 내용 요약돼 있고, 여기는 OX로 돼 있고, 여기 OX는 여기는 기본 OX고 여기는 조금 심화된 것까지 포함된 OX입니다. 그래서 자, 협관, 모기, 관봉 이렇게 외우시면 돼. 이거 공통점만 외우시면 돼. 협관, 모기, 관봉 이렇게 공통점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 제가 이제 조금 말 그냥 만드는데 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뭐니까 이건 경영과 행정의 공통점이니까 어떻게 뭡니까? 청킹에다가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했냐면, 행정과 또는 공무원과 기업들은 협력해서, 그렇죠? 거기 기업들이 협력해서 모기관을 봉해라.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일단은 이렇게 외웠습니다. 협관에서 모기관을 봉해라. 모기관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뜻이. 어쨌든 뜻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건
혁관, 모기관봉은 바꿔도 돼요. 말이 맞게 된다면 스님들이 스스로 바꿔도 돼. 이건 왜? 자, 봐봐요. 뭐가 공통점이냐? 둘 다 협력활동이라는 점은 공통점이다. 경영이나 행정이나 어떤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력활동을 한다는 점은 공통점이죠. 그 다음 관리활동, 이런 것들은 공통점이라고 그랬죠. 관리 기술을 사용한다. 또는 관리성, 관리 기술을 사용한다는 건 공통점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목표 달성행위다.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둘 다 목표 달성 수단이다. 그 다음 의사결정 행위다. 둘 다 의사결정해요, 안 해요? 행정도 의사결정하지만 경영도 의사결정하죠? 각종 의사결정하죠? 아니, 우리 쌤 공무원 되면 기관장이 맨날 뭐 결정하잖아. 의사결정. 그쵸? 그 다음 관료적 뭐다? 관료적인 것, 관료제적 성격을 갖는다.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관료제에서 설명하겠으면 관료제적 성격을 갖는다. 그 다음 뭘 갖는다? 둘 다 봉사성을 갖는다. 여기는, 자, 기업들은 고객에게 봉사하잖아. 공무원들은 국민들을 봉사하고. 그렇죠? 그래서 협관, 모기관봉 이렇게 외워두시라고. 협관, 모기관봉. 그래서 자, 협력적 행위다. 그 다음 관리기술을 사용한다. 그 다음 자, 우리 관리기술을 사용한다는 건 이겁니다. 쌤, 이를테면 자, 아까 과학적 관리론에 대해서도 한번 봐봐. 과학적 관리론을 기술을 사용한 것은 행정도 사용하고 경영도 사용했죠. 아까 과학적 관리론. 그런 기술들은 여기도 사용하죠. 이를테면 요즘은 이렇습니다. MBO, OD 이런 기법들이 있어요. 이런 기법들은 똑같은 거니까 경영에도 사용할 수 있고 행정에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관리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은 같고, 그다음 목표 달성의 수단이라는 점도 같고, 의사결정 행위라는 점도 같죠. 그래서 자, 그다음 관료제적 성격을 갖는다. 관료제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도 같고 봉사성도 같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너무 됐네. 이거 하나 복사해서 선생님들한테 드리면 좋겠는데. 자, 혹시 주문 다음 주에 이거 올려놓을게요. 다음 주에 그렇지 않으면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이 부분만 해서 선생님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볼 필요 없고. 그러면 혁관, 모기관봉 이걸 미리 외워두시면 행정과 경영에서는 어떤 것만 나오니까 공통점과 차이점 나오니까 공통점만 자세히 외워놓으면 차이점은 그 문제 없겠죠. 그래서 OX 문제 빨리 풀고 13페이지 보면 정치행정 이론론은 행정과 경영이 비슷해야 정치행정 이론론이 행정과 경영이 비슷하다고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까? 이야기 아셨다시피 정치행정 이원론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앞에 이원론은 하면 다 맞죠. 뒤에까지. 정치행정 이원론은 행정과 경영이 비슷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이 지향하는 가치로 전략과 능력. 이거 맞죠? 2번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의 속성으로는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성, 관리 기술의 강조를 관리성, 혁관, 관리 기술, 관리성 공통점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 차이점으로 이야기했으니까 틀렸죠? 행정과 경영은 비교적 유사한 활동을 할 수 있으나 그 목적하는 바가 다르다. 그쵸? 목적이 하나는 공익, 하나는 사익. 그쵸?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으로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 것은 행정이고 경영은 법적 규제를 훨씬 덜 받는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이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 대응 능력이나 인력의 충원 과정에서 탄력성이 떨어지는 것은 행정이죠. 탄력성이 높은 것은 경영이고, 그렇죠? 행정과 경영은 능률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관리기법, 관복, 관리기법을 사용한다. 그렇다고 그랬죠, 유사성.
행정은 모든 국민에 대해 평등성이 강조되지만 경영은 이윤 추구 과정에서 고객 간 차별 등 맞죠? 백화점에 VIP 고객 따로 한다고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동사무소에 VIP 여러분 큰일 나죠?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의 속성은 행정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는 점 맞죠? 그래서 쌤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일단 안 나오는데 나오면 무조건 이것만 나옵니다. 이것만 알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협관, 모기, 관봉입니다. 지금부터 쌤들한테 왜 이렇게 좀 암기를 시키냐면, 이건 마지막에 하는 것이 맞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해보니까 암기할 게 너무 많아요. 뭐에도 국사도 암기할 게 있었고, 영어도 이렇게 암기할 게 있으니까, 이건 또, 뭡니까? 하나의 또, 추가, 힘든 걸 추가하는 거더라고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거, 시험 문제 딱 행정과 경영 나오면 말했잖아요. 여기가 뭐였어요? 행정의 정체성을 알아보는 영역이에요. 제일 먼저 행정학 가르치는 사람들은, 행정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행정이 뭔지를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르치기 위한 부분이니까 당연히 행정과 정체성은 뭐 나와요? 이론론이냐 이론론이냐 나오고, 행정과 경영에서는 공통점이냐 차이점이나 나오고. 그럼 이 문제는 100% 공통점을만 알면 나머지는 다 차이점이니까. 그래서 지문 같은 경우에 어떤 것들, 2번 같은 지문이 조금 어려워요. 사실은 이거 실제 시험장에서 들어가면 지금 설명해 주니까 그렇지, 이게 강조점이 공통점인가? 관리성이 강조점이? 자, 봉사성이 공통점이다. 그럼 봉사성? 봉사성은 아무래도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봉사성이 더 강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다. 근데 고객에 대한 봉사는 거는 같은 거니까 봉사성도 같은 거고. 솔직히 말해서 관료제적 성격 이런 것도 사실은 시험 문제 나오면 조금 헷갈려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들이 틀리는 것 대부분은 공통점을 잘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내고 풀어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관, 모기관봉만 오늘 좀 외워두시면 어떠겠어? 오늘 외울 걸로. 하나 외워두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 협관, 모기관봉을 쌤 외우기 쉽게 외워도 돼요. 모기관을 먼저 해도 상관없잖아. 이건 공통점이니까. 그렇죠? 저는 좀 스토리텔링을 잘 못해서 이렇게 했지만 쌤들 입장에서는 해보면 되겠죠. 모기관, 봉관, 됐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주시면 또 저게 제안을 해주시면 제가 적절히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너무 좀 가버렸습니다. 5분만 좀 쉬었다가 잠깐 화장실 갔다가 다시 조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처음이고 OT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좀 그러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지난번에 했던 거 이상으로 더 나갑니다. 훨씬 진도를 좀 빨리 빼보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역사만 좀 알면 되니까 그릇만